3월 12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번 장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금방 좋아하게 될까라는 챕터입니다. 뉴욕 8번과 33번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나는 등기 우편을 붙이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체국 직원은 매일 똑같이 우편문을 달고 우표와 거스름돈을 주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계적인 업무의 권태를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어디 한번 이 직원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하려면 나를 돋보이게 하기보다 그가 감탄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저 그가 진정으로 감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상대가 초면일 경우에는 내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게 그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내 우편물을 저울에 달 때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머리카락을 갖고 싶군요.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요즘에는 많이 나빠졌는걸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매우 흐뭇해했다. 우리들은 몇 마디 더 유쾌하게 얘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는 본심을 털어놨다. 실은 그런 말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들뜬 기분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했을 것이다. 거울에 머릿결을 비춰보며 역시 훌륭해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나는 이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나에게 그래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바랬나요?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느냐고? 남을 기쁘게 해주거나 칭찬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다. 아니, 실은 나 역시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 내가 바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분명 그것을 손에 얻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았다는 흡족한 기분이다. 이런 기분은 언제까지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이 법칙을 지키면 대개의 분쟁은 피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친구는 수없이 늘어나고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끝없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이 법칙이 바로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존 듀이 박사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바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구라고 말했다. 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의 인간성의 근원이 되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바람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게 하는 요소라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지만 인류의 문명까지도 이 바람에 의하여 발전해왔다. 인간관계의 법칙에 있어서 철학자는 수천 년에 걸쳐 사색을 계속해왔다.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신기한 교훈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3000년 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는 불을 숭배하는 교도들에게 이 교훈을 전파했다. 3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널리 알렸고 도교의 시조인 노자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석가는 그리스도보다 500년 먼저 성스러운 겐지스강 근처에서 이것을 설파했고 그보다 더 먼저 1000년 전 힌두교 성전에도 이것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1900년 전 유대의 바위산에서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받고 싶어든 먼저 베풀어라. 인간은 누구나 주위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은 것이다. 입에 발린 칭찬이나 찬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에는 굶주려 있다. 찰스 슈와브가 말했듯이 우리들은 모두 자기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정받고 아낌없이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어떨까? 언제,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베풀 수 있다.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 사는 데이비드 스미스는 자신이 자선음악회에서 스낵 코너를 맡았을 때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강습회에서 말했다.
음악회 날 저녁에 공원에 갔더니 판매대 옆에 두 사람의 나이든 부인이 서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그곳의 담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는데 주최자 측 간부 한 사람이 나타나 나에게 금고를 주면서 오늘 밤의 일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간부는 로즈와 제인을 나의 조수라고 소개한 뒤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고가 일종의 책임자의 상징임을 깨달은 나는 그것을 로즈에게 맡기고 나는 돈 계산이 서툴러 실수를 할지 모르니 금고를 맡아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는 소다수 제조기를 맡은 10대 소년 2명에게 작동법을 가르쳐 주도록 부탁했고 그녀에게 그쪽을 전적으로 맡아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무척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로즈는 신이 나서 돈 계산을 했고 제인은 소녀들을 감독했으며 나는 느긋하게 음악회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남에 대한 진정한 평가의 철학을 활용하는데 프랑스 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거의 매일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가령 식당에서 주문한 것을 종업원이 잘못 가져왔을 때 수고를 끼쳐 미안하지만 커피보다 홍차가 좋겠네요 라고 정중하게 말한다면 종업원은 선뜻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손한 말씨는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 홀케인은 그리스도교도 만섬의 재판관 등의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인데 본래는 대장장의 아들이었다. 학교는 8년 정도밖에 못 다녔지만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작가가 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십사행시나 민요를 좋아했으며 특히 영국의 시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로제티의 예술을 공적을 칭송한 논문을 써서 그 사본을 로제티에게 보냈다. 로제티는 물론 매우 기뻐했다. 나의 능력을 이만큼 높이 평가해주는 청년은 분명 훌륭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로제티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 대장장의 아들을 런던에 불러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다. 이것이 홀케인의 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 새로운 일을 통해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들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으며 훗날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현재 만섬에 있는 그의 저택 글리버성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의 명소가 되었다. 사후 그가 남긴 자산은 25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만일 로제티에 대한 찬미의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가난한 대장장이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로제티는 자기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 인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누군가 그를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면 달라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강습회를 맡고 있는 로널드 롤랜드는 미술공예 교사이기도 한데 그의 초보 공예 클래스에 다니는 크리스라는 학생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다. 크리스는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년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교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또 이 학급뿐 아니라 고급반도 가르치는데 그곳은 초급반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학생들만 모이는 곳으로 모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수요일 실습 시간에 크리스는 부지런히 자기 책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숨어있는 불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에게 고급반에 올라가서 배우고 싶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14살 된 수줍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입니까? 롤랜드 선생님?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크리스, 넌 재능이 있어.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크리스가 교실을 나갈 때 그는 평소보다 2인치는 더 커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나를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고맙습니다. 롤랜드 선생님 하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내게 언제까지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강한 욕구 말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은 중요하다라고 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교실의 앞쪽에 붙여놓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고 상기하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확실하게 손에 얻는 방법은 상대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한 에머슨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아무런 장점도 없으면서 이로부터 생기는 열등감을 터무니없는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사람이다.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오만불손한 인간이여, 변변치도 못한 것을 가지고 천사까지도 올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칭찬의 원칙을 응용하며 성공을 거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보자. 세 사람 모두 나의 강습회 수강자였다. 먼저 코네티컷에 사는 변호사의 이야기로 본인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아서 단지 R로 해둔다. 나의 강습회에 참가하고 얼마 후 R씨는 롱 아일랜드에 있는 아내의 친척을 방문했다. 숙모의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R씨를 숙모의 말상대로 남겨두고 자기는 다른 친척 집으로 가버렸다. 마침 R씨는 칭찬의 원칙을 실험한 결과를 강습회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연로하신 숙모에게 시도해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감탄할 만한 일을 찾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1890년경에 지은 집 같군요. 그는 숙모에게 물었다. 꼭 1890년에 지었지. 제가 태어난 집도 꼭 이런 집이었습니다. 훌륭한 집입니다. 아주 썩 잘 지어졌어요. 널찍하고 번듯한 게 요즘은 이런 집을 찾아보기 힘들지요. 이 말을 듣자 숙모는 기쁜 듯이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건축미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군. 비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전기냉장고 그리고 자가용이 요즘 젊은이들의 필수품이지. 그 말 속에는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나의 꿈이 담긴 집이야. 이 집은 남편과 나의 오랜 꿈이 실현된 거야. 설계는 건축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우리들 손으로 했지. 그러고 나서 그녀는 R씨를 안내하며 집안 곳곳을 구경시켰다. 그녀가 여행 기념으로 수집한 아름다운 귀중품을 보고 R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산 페이즐리 직물로 된 숄, 옛 영국제 커피잔 세트, 웨지우드의 도자기, 미국의 유업가 웨지우드에 의해 발명된 10개 염색한 도자기에 백색 혼으로 고전적 동안을 솟아오르게 한 도기, 프랑스제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의 회화, 프랑스 귀족관에 장식되어 있는 비단 장식물들이 있었다. 안내가 끝나자 숙모는 R씨를 차고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패카드 차 한 대가 잭으로 들어올려져 있었다. 숙모는 그것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이 차를 샀지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자네는 물건의 진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차를 자네한테 주고 싶네. 숙모님, 그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이 차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숙모님의 핏줄도 아니고 더구나 최근에 저도 새 차를 샀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이 팩카드를 갖고 싶어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R씨가 사양하자 숙모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까운 친척 많기야 많지. 이 차가 갖고 싶어서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차를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중고 자동차 판매점에 팔면 어떨까요? 팔다니 내가 이 차를 팔 거라고 생각하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가? 이 차는 남편이 나를 위해 사준 거라네. 그런데 팔다니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네한테 주고 싶네. 자네는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야. R씨는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거절하려고 애썼으나 도저히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넓은 저택에서 오직 추억만을 되새기며 살아온 이 노부인은 사소한 칭찬의 말에 굶주려 있었다. 그녀에게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젊은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유럽 각지에서
귀중한 작식품들을 사들여 집안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늙고 고독한 몸이 되어 칭찬과 관심을 목말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알씨의 자상한 태도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은 뉴욕에 있는 루이스 앤드 발렌타인 조경회사의 정원사인 도널드 M. 맥마은 씨의 이야기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강습회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법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어떤 유명한 법률가의 정원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 집으로 돌아서자 주인은 안내를 하며 석류와 철쭉꽃 심을 장소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를 보고 참 흐뭇하시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강아지를 여러 마리나 키우시다니.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강아지 품평회에서 대개 개들이 많은 상을 받았다면서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무척 자랑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그야 말할 수 없이 기뻤지요. 어디 구경 한번 하겠소? 그리고는 1시간 동안 개 자랑을 늘어놓고 그 자랑스러운 개와 상패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개의 혈통석까지 꺼내 와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자네 집에는 사내 아이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개를 좋아하는가? 그럼요, 여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하지. 그리고는 강아지 기르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지 모르니 종이에 적어주지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혈통소와 사육법을 타이핑한 종이와 함께 사려면 좋기 $100나 들 강아지를 나에게 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귀중한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내어주었다. 이것이 모두 그의 취미와 성과에 대해 솔직히 찬사를 보낸 나에 대한 그의 선물이었다. 코닥 사진기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만은 소위 활동 사진에 쓰이는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거액의 부를 쌓은 세계적인 대실업가였다. 그토록 대사업을 성취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사소한 칭찬에 대단히 감격했다. 오래전 이스트만은 로체스터의 이스트만 음악학교와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극장 킬본홀을 건축 중이었다. 뉴욕의 고급 의자 제작회사의 제임스 애덤슨 사장은 이 두 건물에 설치할 좌석의 주문을 따내고 싶었다. 그래서 애덤슨은 건축가에게 연락해서 이스트만과 로체스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애덤슨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건축가가 그에게 주의를 시켰다. 당신은 이 주문을 꼭 성사시키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스트만의 시간을 5분 이상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트만은 굉장히 까다로운 데다가 아주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애덤슨은 건축가의 충고를 따를 생각이었다. 사무실로 안내받았을 때 이스트만은 책상 앞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이윽고 이스트만은 얼굴을 들고 안경을 벗더니 건축가와 애덤슨 쪽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용건은? 건축가의 소개로 인사가 끝나자 애덤슨은 이스트만을 향하여 말하였다. 사무실이 정말 굉장하군요. 이렇게 훌륭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기분도 좋고 능률도 오르겠습니다. 저는 장식 전문가입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사무실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이스트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무실이 처음 완성됐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꽤 좋은 방이죠. 그 당시에는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만 최근에는 일에 쫓겨 훌륭한 방이라는 것을 거의 잊고 지내는군요. 애덤슨은 벽에 붙인 판자를 어루만지며 이것은 영국산 떡갈나무이군요. 이탈리아산 떡갈나무와는 무늬가 다르지요. 하고 말하자 이스트만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나를 위해 골라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트만은 사무실의 균형과 색채, 조각품 장식 및 스스로 고안한 여러 가지 장식에 대해 애덤슨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보다가 창가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스트만이 사회사업을 위해 설립한 여러 시설에 대하여 조용하고 겸손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로체스터의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사랑의 집, 아동병원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애덤슨은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이스트만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드디어 이스트만은 유리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가 최초로 수집한 사진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느 영국인에게서 사들인 발명품이라고 했다. 애덤스는 이스트만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고생담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가난한 소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홀어머니가 싸구려 하숙집을 하면서 살림을 어렵게 꾸려가는 동안 자신은 1급 50센트로 어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시절에 대해 들려주었다. 밤낮으로 가난에 대해 공포에 시달리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 어머니를 값싼 하숙집의 중노동에서 해방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애덤스는 다시 이스트만이 사진 건판 실험을 할 무렵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에 몰두했던 이야기, 밤새 실험을 하며 약품이 화학작용을 하는 동안만 잠깐씩 눈을 붙였고 어떨 때는 72시간 옷을 입은 채로 일하고 자고 했었다는 일 등 이스트만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 애덤슨이 이스트만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오전 10시 15분이었다. 건축가로부터 5분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들었지만 이미 2시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스트만은 애덤슨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의자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집 앞 현관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며칠 전에 내 손으로 새로 칠했습니다. 내 페인트 칠 솜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점심을 함께 하시고 보여드리지요. 점심 식사 후 이스트만은 애덤슨에게 의자를 보여주었다. 한 개에 1달러 50센트를 주었다는 이 의자는 200만 장자에게는 걸맞지 않은 물건이었으나 자기가 직접 페인트칠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9만 달러에 달하는 좌석 주문은 과연 어느 누구에게 낙찰되었을까? 그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 후 이스트만과 애덤스는 평생 좋은 친구가 되었다. 프랑스의 루앙에 있는 레스토랑 주인 클로드 마레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레스토랑의 중요한 직원을 잃을 뻔하다가 위기를 넘겼다. 그 여직원은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마레와 21명의 종업원 사이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마레는 그녀의 사표를 등기우편으로 받고 충격을 받았다. 마레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척 놀랐고 한편으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섭섭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요구는 거의 모두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업원이면서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다른 종업원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어 그녀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레트, 내가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은 나와 이 레스토랑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당신은 이 레스토랑의 성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복해서 모든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이 있는 곳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신뢰를 털어놓았습니다. 폴레트는 자신의 사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가 나와 레스토랑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하라. 이것은 대영 제국의 재상을 지낸 대정치가 디즐레일리의 말이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남에게 호감을 얻는 제6법칙, 상대방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법칙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칭찬하라는 제목인데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심사나 그 사람의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애증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포착하여서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단 한 가지의 칭찬을 던지고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낼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지요. 단지 꽁하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멘트를 놓쳐버리게 된다면은 아마 이를 도모하기에 부족한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을 닦아준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나의 밑사람, 윗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은 정말 진심 어린 칭찬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몰두하고 연구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칭찬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사람을 설득하는 법. 논쟁에서 이겼다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설득할 길을 찾아라.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어느 날, 나는 런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경의 매니저를 맡고 있었다. 그는 세계대전 중 팔레스타인의 공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군 비행사로 전쟁이 끝난 뒤에는 30일 만에 지구를 반바퀴나 비행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이다. 그러한 비행은 최초의 시도로 당시에는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그에게 5만 달러의 상금을 주었고 영국 국왕은 기사자기를 수여하는 등 그야말로 화제의 인물이었다. 어느 날 밤 그를 위해 개최된 만찬회에 나도 참석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인간이 일을 벌려놓으면 그 끝은 신이 완성한다라는 말을 이용했다.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문구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인용문의 출처는 나도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는 틀리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중요성과 우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했다. 그 말은 세익스피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러자 그는 대단히 흥분해서 이렇게 단언했다. 세익스피어의 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만은 틀림없소. 그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나의 왼쪽에는 오랜 친구 프랭크 가몬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가몬드는 오랫동안 세익스피어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가몬드는 양편의 말을 다 듣고 테이블 밑으로 네 발을 살짝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데일, 자네가 틀렸네. 확실히 성서에 나오는 말일세.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나는 가몬드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건 세익스피어의 말이 틀림없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지. 햄릿 5막 2장에 있는 말일세. 그러나 데일, 우리들은 경사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일세. 굳이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해야만 하겠나? 증명을 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게 되는가? 상대의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게다가 상대방의 자네의 의견을 물었던 것도 아닌데 논쟁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논쟁을 하려거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논쟁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그 친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 교훈만은 지금도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 원래 나는 대단히 논쟁을 좋아하는 성품이어서 이 교훈이 나에게는 특히 유용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형과 논쟁을 벌였다. 대학에서의 논리학과 변론을 연구하고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무척이나 논리적인 것을 좋아해서 증거를 눈앞에 대주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윽고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변론수를 가르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일이지만 그 방면의 책을 펴낼 계획을 세운 일도 있다. 그 후부터 나는 모든 경우의 논쟁을 경청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참가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논쟁에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방법이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은 예외 없이 자기 입장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므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지면 진 것이고 가령 이겼다 하더라도 진 것이다. 상대를 완벽하게 때려눕혔다 해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긴 쪽은 의기양양해지겠지만 진 쪽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존심이 상해 분개할 것이다. 사람이란 아무리 억지로 설득해도 결코 수긍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그 좋은 예가 있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나의 강습회에 패트릭 제이 오웨어라고 하는 아주 논쟁을 좋아하는 아일랜드인이 참가했다. 교육은 많지 않았으나 아주 논쟁을 좋아했다. 이전에 그의 직업은 자가용 운전사였던 사람이다. 업종을 바꿔 트럭 세일즈를 해보았으나 잘 되지 않아서 강습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두세 가지 질문을 해보니 언제나 손님에게 논쟁을 걸거나 억지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님이 트럭에 대해 조금만 트집을 잡아도 무섭게 흥분하고 격분했다. 그리고 논쟁을 벌이면 반드시 이기고 말았다. 그날 그는 훗날 이렇게 기억했다. 상대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 나는 항상 어때? 한 방 먹었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분명히 한 방 먹이긴 했지만 트럭은 한 대도 팔지 못했다. 내가 패트릭에게 가르칠 일은 대화의 요령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논쟁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오헤어 씨가 지금은 뉴욕의 화이트 모터사의 가장 인기 있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의 성공 방법을 들어보자. 지금 가령 내가 상대방에게 트럭을 팔았을 때 화이트 트럭 그냥 줘도 안 갖겠어. Who's it? 내 트럭을 사는 게 낫지라는 말을 들었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후지잇의 트럭은 물론 훌륭하죠. 그 트럭을 사시면 틀림없습니다. 회사도 탄탄하고 판매원들도 모두 우수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맞다고 동의했는데도 하루 종일 후지잇이 제일이다 라고 중얼거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후에 화제를 바꿔 화이트사 트럭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옛날에 나 같으면 그런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흥분하면서 후지잇의 결점을 낱낱이 헐뜯기 시작했을 것이다. 내가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상대방은 후지잇의 제품을 점점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신기할 지경이다. 나는 오랫동안 논쟁과 시비로 계속 손해만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덕분에 장사는 날로 변창하고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논쟁이나 반박을 하면서 상대를 이긴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승리다. 상대의 호의는 절대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론적인 논쟁에서 눈부신 승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얻을 수 없다. 어느 날 보스턴 트랜스크립트의 지에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시가 실렸는데 무척 의미심장하다. 이곳에 윌리엄 제이가 누워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던 사람. 그는 옳았고 죽음도 옳았고 그가 죽음을 향해 질주하듯 그러나 마치 그가 옳지 않은 듯 죽음으로 달려갔다. 올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올바른 논쟁을 한데도 상대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논쟁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다. 소득세의 고문을 맡고 있는 프레데릭 S. 파슨스라는 사나이가 어느 세무감사관과 1시간 걸쳐 논쟁을 하고 있었다. 9,000달러의 한 항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파슨스의 변명은 이 9,000달러 넘는 달러는 남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라서 사실상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당연히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관은 냉정하고 거만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의 이야기를 파슨스 씨는 강습회에 나와 들려주었다. 감사관은 냉정하고 교만한 데다가 미련하기까지 해서 내가 아무리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쟁이 거듭될수록 더욱 오기를 부렸다. 그래서 나는 일단 논쟁을 중단하고 화제를 바꿔 상대를 칭찬하기로 했다. 정말 당신의 일은 힘든 일이군요. 저 역시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세금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겨우 책에서 얻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겠지요. 저도 가끔은 당신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본심이기도 했다. 그러자 감사관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았다. 자신이 적발한 여러 가지 탈세 사건을 얘기하는 동안 그의 말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돌아가면서 그는 문제의 항목을 잘 연구해서 2, 3일 후에 회답을 주겠다고 했다. 3일 후 그는 나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세금이 신고대로 결정되었음을 전했다. 이 감사관은 가장 보편적인 약점을 드러내 보였다. 파슨스 씨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며 중요감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중요성이 인정되자 그는 곧 관대하고 친절한 인간으로 변했다. 부처는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사랑하면 미움은 없어진다 라고 했다. 그리고 오해를 논쟁으로 풀 수 없다. 그러나 화제 전환, 친절함과 위로, 상대의 입장을 동정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해소된다.
링컨은 동료와 말다툼만 하는 청년 장교를 꾸짖은 일이 있다. 자기 향상에 힘쓰는 사람은 입씨름을 할 시간이 없다네. 더구나 논쟁의 결과는 자제심을 잃거나 마음이 불쾌해질 뿐이야. 자기에게 약간의 타당성만 있다면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에게 양보해야 한다. 자기가 확실히 옳다고 해도 사소한 일은 양보하는 것이 좋다네. 좁은 골목길에서 개와 마주쳤을 때 권리를 주장하다가 물리기보다는 길을 비켜주는 것이 현명하다. 가령 개를 잡아 죽였다 하더라도 물린 상처는 남아있게 된다. 비치 앤드 피시즈지에 실린 기사들을 읽으면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논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 이 슬로건을 기억하라.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감사하라. 아마 그 반대의 의견은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운이다.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연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경계하라.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첫 반응을 지켜보라. 그것이 당신을 최선이 아닌 최악의 상태로 내몰지도 모른다.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라. 기억해둘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들어라.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줘라. 상대방이 그 말을 끝낼 수 있도록 하라. 방해하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논쟁하지 말라. 그것은 장애물만 생겨나게 할 뿐이다. 이해의 다리를 세워라. 오해라는 더 높은 장벽을 만들지 말라.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을 찾아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본 후 당신이 그 사람과 동의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라. 정직하라.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늦출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라. 상대방이 옳을지 모른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여 상대방이 당신에게 우리는 말을 하려 했지만 당신이 듣지 않았잖소 라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그들의 생각을 고려하는 것이 더 쉽다.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에게 반대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의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은 적을 친구로 바꿀 수가 있다.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그날 늦게라도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라. 그때는 모든 사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보라. 상대방이 옳을까? 부분적이라도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 그들이 취하는 입장이나 주장에 진실이나 장점이 담겨 있는가? 내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분노를 다소 해소시키는 데 지나지 않을까? 내가 취한 반응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더 멀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더 좋은 쪽으로 내밀게 할까? 나는 이길까? 아니면 질까? 이기면 어떤 대가를 치를까? 만일 내가 잠자코 있으면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잠잠해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오페라 테너 가수인 얀 피어스는 50년 전에 결혼 생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나는 오래전에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조약을 지켜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고함을 지르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소란과 흥분만 남게 되니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제1법칙.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제가 중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몸에서 나오는 이런 생리작용들을 참지 못하고 일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시나 한 분도 없이 제가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례이기 때문에 죄송한 부분입니다. 우선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절대 논쟁을 하지 말라는 대목인데요.
정말로 이 책의 어느 귀절처럼 내가 한 골목길에서 개나 이런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그 개를 와 마주쳐서 내가 물리는 타격보다 잠깐 피해가는 것이 훨씬 낫고, 혹시라도 제 분노에 못 이어 그 강아지나 맹수를 싸워서 죽였다고 하더라도 제 다리나 제 몸에 난 상처는 치유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나쁜 감정들까지 자라나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실천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 구절에 이런 오페라 가수가 맺었던 아내와의 한 조약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한 사람은 잠자코 있는다는 거죠. 저는 현재 가정간에 이제 일부 불화와 트러블이 있어서 아내와 잠깐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정말 불같은 성향의 저도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도 그 상황에서 제가 화를 냈는데 같이 이런 말을 전달하고 의견을 내세우고 본인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화덩이가 또 다시 끌어올랐고, 그러다 보면 혼란과 소란만 가중시켜서 상황을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저조차도 물론 가만히 있고, 와이프가 화를 낸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와이프의 화를 돋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잠자코 있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40분 동안 책을 읽었고, 오늘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어서 이제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빨리 와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낭독을 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